안녕하세요. 농업지식 채널 지타의 남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제 방송이 좀 심심하셨죠? 과학자라 그런지 선비 같다는 시청자분들의 독설. 제가 오늘은 제대로 좀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장의 허점을 가장 화끈하게 찌르는 팬. 이분 기사 한 줄에 농식품부 사무관들이 밤잠을 설친다는 그분입니다. 파민사이트 김재민 편집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입니다. 아니 편집장님 평소에는 네. 그렇게 독설을 하시면서 너무 네. 얌전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 팩트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독설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방송과 다르게 네. 평소처럼 이렇게 팩트를 전달하실 계획이시죠?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은 네. 물어봐 주시면은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네. 뭐 야사 정사 네.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기대가 막 됩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계속 나오실 거거든요. 다음에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유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거든요. 농산물 유통. 편집장님 또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많이 다뤘잖아요. 네네. 한때 뭐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사과 대란 때 뭐 정부는 음. 유통업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범으로 몰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네네. 편집장님 보시기에 유통 마진이 중간 상인의 폭리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뭐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인젠 그거를 뭐 "농업인들한테 뭐 또 너무 비싸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가격을 농민이 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인제 독점 기업들이 가격을 정하는 거고, 농민 같은 경우는 여러 주체가 인제 흩어져서 인제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인젠 유통에서 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유통이 정하니까 '유통이 폭리천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통에서는 농산물 가격을 재고가 남지 않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합니다. 아. 그러니까 인젠 팔릴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높다고 그러면 구매자 여러분들의 소득 수준이 높은 거고, 낮다고 그러면 구매자 여러분들의 소득 수준이 낮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가다 인제 폭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폭등이 있죠. 인젠 그 같은 경우는 인제 그 농산물이 워낙 기후나 이런 거에 인제 약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양이 적게 나올 때 높게 나올 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젠 폭락하기도 하고 폭등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뭐 인젠 기본적인 구매력, 소비자의 구매력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음. 상인 입장에서는 음. 어떻게 해서든 간에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그럴 거잖아요. 네네. 그쵸. 농민이든 상민이든. 그쵸. 소비자들은 어떻게든 간에 100 원이라도 싸게 사겠다고 하는 거고 그쵸. 이거에 관한 경쟁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통이라는 건데 네네.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나라의 그 사과 가격이든 농산물 가격이든 합리적으로 정해지고 있느냐 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농산물 가격이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의심을 하는 건데, 뭐 일반 공산품 같은 거 가격을 책정해서 나왔어요. 아주 비싼 재화, 뭐 한우 고기가 됐거나 비싼 버섯 있잖아요. 그런 버섯류, 그다음에 뭐 비싼 수산물, 이런 것들은 인젠 소비자들이 고민해서 구매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농식품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고 구매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저는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이건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음. 이제 뉴스에서 자꾸 농산물이 비싸다고 하고 실제로 네네. 한국은행에서도 2024년 8 월에 네네.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쵸. OECD 대비해서 농산물 네네. 식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다. 네네. 많은 관광객들이 해외여행 가봐도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식품 물가가 싼 게 아니다는 걸 네네. 느끼고 있고. 그럼 이게 왜 그러냐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 구조의 문제다. 음.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은 그러고 있죠. 네네네. 어떤 분들은 이제 유통의 문제다. 음. 유통 상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한 이익을 챙겨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제 그걸 해결하자고 정부에서는 도매 시장을 개선하겠다고 온라인 도매 시장까지 만드는 데까지 네네. 갔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정책까지 나가는 데 그걸 보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저 2001 년부터 제가 인제 기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관찰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격이 무슨 변동이 있어서 정부가 뭘 액션을 했을 때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 예. 이후나 이전이나 뭐 떨어졌을 때 뭐 행동, 올라갔을 때의 정부의 대응이 가격을 낮추거나 뭐 올리거나 했던 거를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젠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경제적 액션을 했을 때 효과가 바로 나타난 적은 없거든요. 항상 인젠
천천히 나타나고 이후에 나타나고 이러기 때문에 어 지나고 나면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젠 이게 그때만 이게 막 들끓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기만 지나가면 거의 대부분은 너무 비쌌으면 그다음에는 금방 또 싸지고, 어느 정도 지나면 너무 낮으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 있고. 왜냐하면 경제 주체들이 인제 바보가 아니잖아요.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안 먹게 되고, 가격이 높으면 또 생산량을 늘리고, 이게 인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젠 균형점을 찾게 되는데, 균형점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기후 변화라는 그 변수가 인제 워낙 우리말로 좀 지랄맞다 할까요? 이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변수 때문에 인제 그게 커 보이는 거지, 사실은 대부분의 저기는 비슷하고요. 재미있는 이론까지는 아니고 제가 발견인데, 어느 해에 보면은 막 농산물 가격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가라앉아 있는 첨가법인들 매출하고 마진을 보면 일정한 거예요. 네. '어 왜 그러지? 되게 가격이 안 좋았었는데 높았었는데.' 봤더니 여러 품목을 거래하잖아요. 한 품목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품목을 하다 보니깐 어느 하나가 크게 튀어 올라도 평균을 내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인젠 평균적으로 보면 한 품목만 보면은 튀는 게 있는데, 내려가는 거나 여러 품목들을 다 합쳐 놓고 보면 올라가도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도 점진적으로 내려가더라. 그냥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어 가격을 경매로 정하잖아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딱 나와 도매 가격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이 도매 가격을 공시하잖아요. 저기 인제 축산물은 축산물 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면 실시간으로 마리 단위로 다 나옵니다. 소, 돼지 한 마리 단위로 다 나오는데 나오고, 가라시장 같은 경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그 유통업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다음 단계 사시는 분이 마진을 크게 붙이면은 받아줄까요, 그 사람들이? 다음에 그 사람은 어 거래 안 하겠죠. 거래를 안 하죠. 그러니까 네. "야 이거 너무 비싸잖아. 좀 깎어." 이렇게 나오거나, 아이 이 사람은 폭리취하네, 아예 그냥 배제해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인제 정보가 옛날같이 인젠 가둬져 있는 게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그 마음대로 흔들 수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소 얘기 잠깐 해 드리면 2017 년부터 2019 년까지 전국 한우협회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2020 에서 22년 사이에 소까지 폭락할 것 같아. 왜냐하면 소는 살아있잖아요. 네. 살아있다 보니까 현재 마리수로 3-4년 뒤의 마리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제 뭐 예. 어미소가 다 있으니까. 어미소가 있으니까 어미소 마리수 대비해서 네네. 그 출산율이 다 나오잖아요. 정확한 그 데이터로 인젠 "줄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줄여야 된다는 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정부에다가 설득하고 막 여러 개 노력했는데 결국은 아이 또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젠 이게 알고 있어도 못 바꾸더라, 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처럼 이게 4년 뒤에 폭락하고 3년 뒤에 폭락하고 알고 있는데도 대응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게 인젠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 시장의 흐름 따라 나오는 게 가격이지, 뭐 이게 누가 중간에서 폭리를 취한다거나 장난을 친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능한 건 하나 있습니다, 가능한 건. 시장을 한 30-40% 먹으면 됩니다. 아. 한 명이. 유통이 먹든 생산자가 먹든 네. 소매유통이 먹든 내가 한 30-40% 갖고 있어. 그러면은 자기가 인제 그 가격을 주도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시장 가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티 안 나게 쪼끔 올려서 더 먹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음. 인제 그런 농산물 가격이 음. 어쨌든 비싼 이유가 네네. 유통 때문이라고 음. 많이 비난들을 했잖아요. 네네. 편집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이젠 거의 그 공식처럼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젠 어 유통하시는 분이, 제가 납품하는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납품하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네. 수량하고. 네. 그 이거는 상관없이 내가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젠 그 박스권 안에서 내가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갖다 주는 건데, 인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가 있어요. 뭐 들어오는 발인량이 줄은 거죠. 뭐 비가 많이 오든 뭐 작업이 안 됐든 여러 이유로 해서 인제 농산물이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면은 가격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죠, 그 거래처한테.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물건 잡아요 말아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중도메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중도매인이 자기 거래처한테, 뭐 네. 소매상인이 됐든 데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야 가격과 상관없이 잡아." 그러면 들어가서 잡는 거고 너무 비싸면 나 안 되는데 그 사지 마."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젠 수요가 탄탄하면 올라가더라도 "잡아." 그러면 치솟는 거고 이쪽에서 "아야 너무 비싸면 사지 마."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밥을 먹을 때 밥값이 올랐다고 쌀값이 올랐다고 밥 덜 먹습니까? 아 저는 뭐 예. 살값이 올랐다고 덜 먹는 게 아니고 예. 살을 좀 빼자고 덜 예 먹죠. 그렇죠. 아니면 쌀값이 떨어졌다고 쌀값 떨어졌는데 두 공기 먹어야겠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네. 하다못해 인젠 식당에서 공깃밥을 인제 백반에 파는데 쌀값이 올해는 30% 떨어졌어. 야 30% 떨어졌으니까 공깃밥 1,000원에 팔던 거 700 원에 팔아서 더 많이 팔아야겠다. 700원 내려도 아무도 안 먹을 거예요 아마. 네네. 딱 먹던 양만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수요가 거의 정해진 상태에서 그 경제 응용에서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싸더라도 더 안 먹고요. 비싸더라도 먹는 양을 보통은 유지합니다. 이제 결국은 그게 인제 가격을 높게 띄우거나 낮게 내리찍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경제학적으로는 음. 그러잖아요. 네네. 가격 비탄력적인 품목이다 네. 보니까 인제 네네.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네네.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한국 농산물은 네. 왜 비쌀까요? 아까도 인제 OECD 국가들 대비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스위스 빼놓고는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탑권일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잘 삽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소득이 좀 높지 않나요?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구매력이 네. 웬만한 나라보다는 다 높을 거예요. 아. 예. 우리나라 구매력이. 네.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이 3 대장이잖아요, 유럽에. 네. 영국, 프랑스, 독일이 대한민국보다 인제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비슷하거나 아 구매력 단위로 따지면 네. 우리가 훨씬 높을 수 있겠네요. 예예.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매력이 있는데 농산물이 약간 부족해. 그러면 인젠 구매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농산물이 비싸면 안 먹겠죠. 줄이겠죠. 확 줄이진 않더라도 부담이 되니까. 예. 근데 인젠 구매력이 높은 나라에서 농산물 가격이 좀 저기 올랐다고 안 먹겠냐고요. 더 먹는 거죠. 음. 그 상황을 돌파해냅니다, 한국 사람들은. 두쫑코 같은 예. 거네요. 예 맞죠. 사과 가격이 한 알에 거의 만 원 가까이 됐는데도 사요. 아 아 그때 또 사과를 예. 먹어야 또 이렇게 예. 또 더 예예.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네 어떤. 그렇죠. 그런 것도 저희 있겠죠. 와이프가 4년 전에 샤인머스킷 한 송이에 3만 원짜리를 사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화성시잖아요. 네. 아니 포도의 동네 화성에서 네. 캠벨을 먹어야지 비싼 속이 너무 쓰려 갖고 예. "샤인을 먹냐?" 했더니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그래서 사 오는 거예요. 일 주일에 한 몇 송이씩 사 와. 근데 네. 난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 너무 비싸 갖고. 네. 근데 최근에 샤인머스킷이 폭락했잖아요. 네. 그걸 제가 매주 2송이씩 사고 있거든요, 네. 만 원에. 네. 그 와이프가 안 먹어요. 네. 그래서 "아 왜 안 먹냐?" 했더니 "아 요새는 맛이 없어 별로." 원래 또 비싼 게 맛있죠. 예 비싼 게 맛있는 없어. 게 예. 맛있는 게 비싼 게 아니고 예. 비싼 게 맛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와이프하고 애들은 요즘 그렇게 좋아했던 거를 안 먹고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요새는. 사과가 비싸네요. 사과가 비싸 갖고 아유 이 이거 사람의 심리가 약간 좀 더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일반 농산물 뭐 배추니 쌀이니 인젠 식탁에 올라가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정이 좀 있긴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식량이다 보니까. 근데 인젠 사과나 뭐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이거는 이제 약간 식량이면서 약간 좀 사치제적인 성격이 그렇죠. 좀 약간 있잖아요. 기호품 가깝죠. 예. 근데 이제 요게 경제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 보면 어떻게 되면은 가격의 등락이 수요를 줄이는 것보다 소득의 등락이 수요를 더 많이 촉진합니다. 아 그 경기를 더 많이 예. 탄다. 한우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한우, 사과 다 이게 네. 어 가격이 너무 비싼데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구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우 가격이 안 좋아. 사과 가격이 안 좋아. 이거는 반대죠. 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특히는 고가 상품일수록 인젠 가격 효과보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소비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따지면은 소고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져도 안 먹는다는 거죠. 음. 샤인머스킷 가격이 떨어져도 안 먹는다는 거죠. 사치제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가격이 어느 건 더 떨어지고 어느 건 더 올라가고 어떤 거는 반대로 움직이고 이게 다
그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 결코 후순위가 아닙니다. 아 그러다 이거 보시면 보니까 됩니다. 구매력이 있다 예. 이거고 구매력이 저는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그걸 예. 보면서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단위 면적당 네. 생산액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 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면적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가장 비싸다는 예 얘기고 그쵸.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음. 우리나라 농산물이 왜 비싸냐 하면은 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대부분 싼 그 필수재 있잖아요. 네네. 기본적인 식량 같은 것들은 다 외국에서 수입하잖아요. 그쵸. 자급률이 한 30% 음. 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싼 농산물은 다 수입해서 어떻게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고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농산물을 다 재배하고 있는 거죠. 음.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품목만. 음. 그러니까 단위 면적단 생산액도 음. 높고 음. 또 OECD 1 위고요. 음. 그다음에 또 네네. 인건비 비중도 그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농민도 굉장히 먼저 비싸게 팔긴 하지만은 음. 생산 비용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생산비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생산비가 인제 그 투입되는 원자재가 네.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뭘 살 때 들어가는 비용들. 이게 쭉 있는데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장 큰 변화를 준 게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우유가 인제 비싸다고 욕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 우유가 올릴 때마다 이제 난리가 나는데 인제 원가 연동제라는 걸 시행을 했어요. 2012 년인가 하여튼 시대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유값을 올리려고 농가들 막 단식하고 뭐 하고 막 하니까 주위에서 "올려줘라, 올려줘라." 했는데 정부에서 매년 이게 매년 3-4 년마다 이렇게 데모하고 힘들게 가느니 어차피 원가 기준으로 해서 협상해서 관철되는 거니 그 공식을 만들어서 해 보자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인젠 시뮬레이션 해 봤겠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거밖에 안 오르는데 네. 통계청에서 농림부와 농림부가 생각지 못한 일을 2012 년도에 벌입니다. 어떤 일이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다른 비용은 다 그 장부에 적혀 있는 가격을 가지고서 하잖아요. 네. 사료, 비료 다 적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고용해도 고용하는 인건비 정확하잖아요. 근데 불명확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자가노동비. 아. 네. 자가노동비 항목이 내가 인제 노동을 했을 때 이 가치를 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투입한 거니깐 얼마를 쳐주고가 되게 중요한데 그전까지는 2012년 이전까지는 도시의 일용직 노동자의 급여를 책정했어요. 음. 거기 일용직 그냥 제일 싼 저기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걸로 이제 책정하다가 그게 이제 그전에 약간 한 번 몇 번 요구가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일용직 노동자냐.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일용직 노동자 아닌데 그래도 좀 경영자인데. 경영자인데 쪼금 더 높여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건의를 해도 통계청은 뭐 통계청이니까 뭐 농림부처럼 바로 반영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세월이 좀 지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2007 년쯤 들었어요. 네. 그런 통계청에도 이거 항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음. 2007 년쯤 들었는데 2012 년도에 통계청이 전격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50 인에서 100 명인가 사업장에서 그것도 뭐 운수업인가 하여튼 어떤 업종의 평균 임금으로 정한 거예요. 네네. 바꿨어요. 자가노동비를. 자원노동비. 음. 그러니깐 원유가 한자 저기 연동제를 하기로 했을 때 시뮬레 해 했을 때 '아 이거 몇 프로밖에 안 올라?' 이렇게 했는데 통계청 저기 자료를 봤을 때 그때부터 인건비가 쫙 올랐잖아요. 갑자기 그날 인건비가 탁 튀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깐 2-3% 내에서 조정되는 원유 가격이 그해 한 10% 가까이 올랐어요. 음. 이 업체가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업체가 그때부터 이걸 계속 욕을 해요. "이거 너무 과도하다, 과도하다." 이제 그게 인젠 바뀐 건데 결국은 인젠 이거죠. 농산물 가격이 비싸냐 싸냐 이제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머지 비용은 기장돼 있는 거니까 농가가 가져가는 이윤은 내 노동비잖아요. 네. 이거를 얼마로 책정해 줄 거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음. 기준점이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인젠 시장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기준점은 생산비잖아요. 이 생산비가 어떻게 책정되냐 했을 때 농가한테 줘야 되는 비용을 얼마나 할 거냐가 아마 논쟁거리인데 그게 논쟁 없이 약간 정해졌던 게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지금은 그 가격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너무 한 번에 탁 튀어올라서 너무 이상했는데 지금은 그 일용직 근로자 농촌에서 하루 일당
20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젠 되게 높아졌기 네 때문에 15만 원 예 뭐 15만 원, 20만 12만 원 원, 예 15만 원 이래 받죠. 그 포도하시는 분들 되게 포도 봉지 씌울 때 다 봉지 씌울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막 이제 치솟는 아 이게 막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나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으로 책정을 하고 그 오신 분들은 20만 원대로 15만 원대로 책정을 하면 일당을 너무 불합리한 거죠. 그 양반들 입장에서 나도 최소한 15만 원으로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예. 우유 같은 경우는 인제 이 네. 뭔가 연동제를 네. 실시하니까 뭐 네네. 자가 노동비가 반영되는 네. 거고 네네네. 다른 품목들은 사실 그렇게 가격이 정해지진 않고 않죠. 예. 그냥 농산물의 판매 가격 중에서 네네. 생산비를 다 빼고 네네. 남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마진이죠. 네. 자가 네. 노동비 그중 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 농산물 가격은 그렇게 정해지지 않고 시장에서 정해집니다. 어쨌든 우리 채널에서도 혹시 유통을 많이 다뤘잖아요. 네네네. 제가 유통을 다루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유통이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 해 가지고 저는 농업의 구조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농업 구조가 문제가 아니고 자꾸 유통이 문제라고 하니까 네네. 유통이 정말 문제인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 음. 유통을 개선해야 될 건 많겠죠. 경매제 음. 문제가 네. 많으니까 경매제를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잖아요,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음.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고요. 음. 그렇지만은 경매제가 왜 있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들이 존재했는데 편집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 유통 문제라고 하면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게 경매제잖아요. 음. 사실은 이 경매제가 나쁘다고 변동성이 심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경매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 제가 인제 한우로 많이 설명드리는데 한우가 2010년 이전에는 그 도매 시장 경매 비중이 50%가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70% 예요. 음. 어 경매를 더 올렸어요. 소 사육도 수는 줄었냐? 소 사육도 수 더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1년 그 공급량 도축수로 따지면은 한 60만 두 넘으면 가격이 떨어졌어요. 인젠 한계까지 간 거죠, 60만 두가. 근데 지금은 90만 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소 우럼해요, 우리나라 소가. 저는 앞에 예. 서서 예. 저도 어릴 때 소 예. 본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는 작았던 기억 네. 같은데 지금 보면은 너무 엄청 커 가지고 예 그쵸. 어 그렇게 되면 공급량이 두스가 늘은 거에다가 더 살까지 더 커진 거니까 되게 늘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그 공급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매 시장으로 더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야 저 그 경매가 문제면 오지 말아야지. 여긴 더 몰리지 않냐." 제가 인제 누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냐. 소는 늘고 있고 돼지는 줄고 있다. 음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뭐 경매가 문제면 돼지처럼 줄어야 되는데 느는 품목도 있고 가시는 경매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싫다고 그러면은 벌써 파토가 안 나지 않냐. 이게 여러 가지 설명이 인젠 해야 되는 건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젠 지금은 제가 더 살펴보니까 경매의 가격 변동성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부나 인제 농협이나 AT가 인제 만든 건데 우선은 공선 출하회가 있어요. 네. 공선 출하회. 감귤 농사를 졌다. 농 한 농가가 져봤자 얼마 졌겠어요. 우리나라 얼마 안 되니까. 그럼 이제 가락장에 내면 한 번, 두 번, 많아야 세 번 정도밖에 물량이 안 돼요. 그 물량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한 100 농가, 200 농가, 300 농가 뭐 1000 농가 이렇게 모았어.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을 모으면 가락시장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매일 출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평균에 수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모아서 농가들한테 평균 정산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젠 '어 잘못해서 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고런 식으로 경매제가 갖고 있는 그 약간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가 수입 매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리 가격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일 주일에 한 번씩 낼 건데 얼마에 합시다. 지금 가로시장 가격이 이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에 합시다. 이렇게 인제 합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도매시장에 출하를 안 했는데 도매시장 가격으로 연동하잖아요. 그럼 연동하는 가격도 왔다 갔다 하니까 손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전주 일주일 평균 네. 아니면 내가 출하한 주의 일주일 평균 가격을 가격으로 정산을 하는 거예요, 음 도매시장 가격. 그러면 인젠 평균 가격이 나오니까 가격이 폭락했을 때의 그런 위험도
것들을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운에 예. 따른 가격 편차를 많이 줄여 주겠네요. 예. 줄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가격 편차가 있어도요. 최고가를 내시는 분 있죠. 아, 아 품질 좋은 거 내시는 분들. 그분들은 무조건 경매 시장을 선호하죠. 그분들은 나가면 무조건 최고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가격이 안 좋을 때도 이 양반은 내면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네. 인제 실력 있고 품질에 자신 있는 분들은 다 경매를 선호해요. 음. 근데 내가 인제 약간 이제 어중간한 포지션이다. 그리고 양이 또 얼마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인제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취하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되게 욕했는데 밭대기. 음. 밭대기는 뭐냐면 수확을 다 해 줘요, 그 상인들이. 그렇죠. 근데 내가 인제 너무 힘들어. 사람 구하기 힘들어. 그러면 밭대기를 넘기면은 그것도 평균 정산 받거든요. 이거 그러면 내가 수확하는 데 인건비 안 써도 되고 여러 물류 비용 안 써도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처리해 보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위험들을 회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경매만 보고서 "경매는 어려워.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매는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의 장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충분하게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느 한 면만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랑 제일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어딥니까? 뭐 이웃 나라요? 예.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웃과 이웃과 사이가 안 좋은 건데 네.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물건 사가고 팔고 하면 저점에 있는 사람이 '저 자식이 저거 나한테 좀 그 덧 빨아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의심하죠. 의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쌓인 불신, 예전의 불신이죠. 그 불신이 지금도 인제 유통에 대한 불신으로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한 고민은 뭐냐면은 음. 농민들은 이게 불만인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음. 어쨌든 경매에서 네. 1,000원을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저쪽에 가면은 음. 한 3,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어떨 네네네. 때는 한 2,000원 하고. 야 진짜 손해에서.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음. 내가 판 거에 비해서 인제 음. 그 상인들이 중간에 다 먹는 거 아니냐. 네네. 나는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뭐 그쵸. 이 1,000원 받았는데 네네. 상인은 순식간에 넘기면서 예. 1,000원을 버는 것 같단 네. 말이에요. 그쵸. 이게 크게 불만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농가들이 열받아서 그 식당도 하시고 육가공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만나 보면 싸게 팔아요. 진짜로. 음. 한우 고기 같은 경우 그 농가들이 식당 하면은 서울에 있는 식당 가면 1 인분에 한우 고기 한 49,000원, 50,000원 이렇게 먹어야 되고 좀 싼 데 가 봤자 한 35,000원 하는데 이분들은 1 인분에 한 2만 원대에 팔아요. 어 싸잖아요. 반값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젠 물어보죠. "어떻게 돈을 많이 버셨냐?" 남는 게 없대요. 이게 어 각 단계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꼭 거쳐야 되는 비용, 꼭 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내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서 음음. 저거 내가 하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단계마다 있는 그 비용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직 기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산만 했어요. '이씨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유통에서. 내가 해야지.' 해서 유통 들어가는 거예요. 해 봤는데 결산하고 나면 매출은 있는데 이익률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쉬운 저기가 아니다, 유통이. 식당이. 해 보니까. 그래서 안착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아요, 덤볐다가. 사실 남의 네. 떡이 커 보이는 거죠. 네 그쵸.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고 네.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제일 힘들어 보이는 네네. 거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음. 단계로 좀 옮겨가고 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유통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정부가 최근에 이제 그 음. 유통 단계를 없애기 위해서 네네. 온라인 도매 시장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사실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제 온라인으로 하면 그 절감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수직결하랑 똑같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인제 온라인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현물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비용이 발생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단에서는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아니 그냥 가지 않거든요. 지금 택배 같은 경우 택배 업체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서 밤을 한 망 팔았어요. 그러면은 한 망을 포장해서 택배회사 보내면 그다음 날 도착해 있잖아요. 네. 이게 사람들이 "와 진짜 빠르잖아." 이 정도면 얘기하는데 다른 유통 경로도 비슷하게 그 정도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업체에다 갖다 주면 그다음 날 마트에 진열돼 있고 사갈 수 있어요.
근데 인제 그 안에서 뒷단에서 움직이는 건 복잡하게 움직이죠. 내가 수원으로 물건을 팔아요. 수원에 있는 박사님한테. 그러면 택배를 불러서 보내면 바로 수원으로 갈까요? 택배가? 곤지암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한통운은. 곤지암으로 가서 수원으로 가는 물량을 다 모은 다음에 전국에서 오는 물량을 모아서 다시 수원으로 보내요. 수원에서 다시 수원도 크니깐 다시 떨궈 주겠죠. 떨궈 줘서 다시 인제 작은 차가 가는 네네. 건데 이것만 해도 벌써 3-4 단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렇죠. 농산물이 내가 여기서 주면 바로 직거래하면은 바로 갈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물류라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단 거리 노선이 아니라 최적화된 노선을 찾아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젠 그렇게 해서 비용을 떨구는 건데 사람들은 그 비용을 떨구는 그 시스템을 비용을 많이 증가시키는 시스템으로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 우리가 네. 상상할 때는 지방에서 제가 대구에서 한다고 하면은 경산에서 대구로 물건을 팔면은 경산에서 바로 대구로 오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많은 물건들도 서울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인제 허브 앤 스포크라는 물류 이론인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허브로 보내는 거예요, 모든 지역이. 음. 허브로 보낼 때는 큰 차로 오겠죠. 허브로 다 보내니까. 근데 허브로 와서 다시 지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해 주는 데가 중부 위쪽에서는 가라시장이다. 네. 가라시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만약에 제가 감자를 5톤 트럭 1대 분량 2대 분량을 생산을 했어요. 근데 가라시장에서 필요한 물량은 한 차야. 그리고 수원에 한 1 톤, 저기 안산에 한 1 톤, 천안에 1 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량이 좀 찢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입장에서 '아 물류비를 최단 거리로 가야 되니깐 이렇게 보내야겠다.' 가라시장 5 톤차 부른 다음에 안양 1톤 트럭 한 대, 안산 1톤 트럭 한 대 하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차를 한 8대 9대 부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5톤 트럭으로 그냥 2 대를 가라시장으로 보내 버려요. 보내 버린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게 안산으로 가고 안양으로 가면 가깝잖아요, 그 거리가. 그러면 물류비가 되게 절감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울 갔다가 천안 가면은 "왜 지방에 있는 게 천안 바로 가면 되지 이렇게 가냐." 막 따지는 거예요, 농가들이. 근데 이게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이 안 보인다고 이게 물류가 없는 게 아닌데 정부는 물류 얘기는 싹 빼놓고서 온라인으로 그 "페이지만 잘 만들어서 사면 잘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네. 상상을 해 보면 네. 만약에 내가 네. 만약에 단 하나를 보낼 때는 네. 경산에서 대구로 바로 보내는 게 제일 싸죠. 그렇지만은 이게 네. 하나만 보낼 때는 만약에 100 개, 1000 개가 되고 나면은 네. 이건 전혀 다른 아니 문제거든요. 하나가 더 비싸요. 그래요? 하나를 보낼 때 만약에 제가 1 톤은 아니더라도 한 200 킬로그램 돼요. 200 킬로미 짜리도 1톤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무조건 1톤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1 톤을 꽉 채우면 싼 거고 음. 1 톤을 덜 채우면 비싼 거죠. 음. 5 톤도 마찬가지. 5 톤을 꽉 채우면 싼 거고 5 톤에 쪼끔만 넣으면 비싼 거죠. 근데 지금 그 무조건 한 차로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를 짜야지 인제 물류비가 절감되는 겁니다. 아 근데 예.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는데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예. 유통을 비판하시는 예. 분들이 예. 왜 뭐 대구에 있는 농산물을 음. 서울 보냈다가 네네. 다시 대구로 내려보내느냐. 네네. 이걸 없애자. 이걸 인제 물류 선진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럼 이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은 농가들의 입장을 설명하시면 간단해요. 대구로 파는 게 값이 더 나을 거냐, 서울로 보내는 게 더 잘 나을 거냐. 서울로 보내야죠. 예. 잘 나오는 쪽으로 무조건 보내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물류 비용 대비해서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인제 계산한 게 있는데 책 쓰면서 돼지는 도매시장 경유율이 3% 대까지 떨어졌어요. 3-4% 밖에 안 되고 소는 10% 잖아요. 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똑같이 도축을 해서 고기를 생산하는 품목인데 소는 도매시장으로 몰리고 돼지는 안 몰리냐.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냥 가격만 놓고 봤을 때 물건의 상태를 보고 '어 품질이 좋네.' 하면은 가격이 더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차이. 만약에 인제 등급으로 얘기했을 때 1 등급과 2 등급이 있는데 2 등급, 1 등급 올라가면 받는 가격이 차가 한 5천 원 돼요. 근데 물류 비용이 2천 원이야. 음. 근데 여기 가면은 차가 3천 원밖에 안 돼, 음. 가격 차가. 네. 여기로 가면 5천 원, 6천 원 나와. 음.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죠, 3천 원 들어도. 네.
농가들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물류 비용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비용을 빼 보니까 음. 비용보다 이게 훨씬 낫네.' 그러면은 멀리서 보내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결론적으로 그럼 음. 정부가 하고 있는 음. 온라인 도매 시장 네. 잘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잘 되죠. 정부가 하는 거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 정부입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할 텐데 저는 두 가지에서 제가 실패할 거라고 보는데 네. 이유는 온라인 도매 시장이 이번 처음 만든 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저도 사이버 저도 알죠. 사이버 사이버 거래소를 거래소라고. 네. 만들었습니다. 그거 멀쩡하고 있는데 정권 한 두 번 바뀌니까 유야무야하고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었어요. 네. 이번 정부는 갑자기 들어선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갑자기 들어서다 보니까 평가하지 않고 그냥 전에 정부에서 만든 거를 그냥 유통구조 개혁 프로그램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저는 어. 굉장히 놀랐어요. 왜 예. 그러는지 솔직히 잘 예. 이해를 못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몇 년 하다 보면 또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 몇 번 바뀌고 나면.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인센티브예요, 인센티브. 시장에서 인센티브. 뭐냐하면 쿠팡이 현재까지 한 7조 투자했대요, 물류에만. 마켓컬리도 여기 화성하고 평택 그 청북에 인제 물류센터를 졌는데 그거 짓는데 한 2천억 넘게 들었대요. 그리고 이마트가 프레시센터라고 이천에 있는데 그거 되게 오래됐거든요. 2010 년에 졌으니까 오래된 건데 그것도 한 1,000억 들었대요, 그 당시에.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1,000억 뭐 2천억 6조를 왜 투자하겠습니까?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농산물 공적 유통 인프라 중에 가장 큰 데가 가라스상입니다. 네. 가라스상을 1985 년도에 지을 때 900억을 들였대요. 네. 그때는 땅값도 싸고 다 싸니까 인제 싸게 했죠. 이후에 이제 강서시장이 2003 년도에 개장하는데 거기는 한 몇천억 들어요. 네. 2-3천억 들어옵니다. 그럼 물가가 올라가니까 들은 건데 뭐냐 하면 시설 현대화한다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토탈 예측 비용이 1조 3천억 이래요. 네. 근데 2008 년에 시작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한 10년 더 걸린대요, 가락시장이. 가라시장. 네. 그 정부가 농산물 유통부 혁신한다고 그래서 가라시장을 800억 들여서 지은 다음에 너무 노후화돼서 현대 물류에 맞게 리모델링 하겠다고 해서 인제 시작을 2008 년도에 했는데 지금도 끝내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얼마큼 돈을 썼나 봤더니 1 년에 한 300억 에서 500억 사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네. 근데 민간에서의 투자 금액은 어때요? 어 2천억, 그렇죠. 6조 네. 적자마다 막 투자해 갖고 구축을 해요. 그러니깐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선택지라고 그럴까요? 생각하고 민간에서 생각하는 영역은 틀린 거예요. 만약에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원한다 그러면은 저는 민간에서 그 농산물 유통에 쿠팡처럼 투자할 수 있는 업체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예. 정부가 정말로 경쟁에 뛰어들고 싶으면은 몇 쿠팡처럼 투자하든가 아니면 몇 젓을 각오해라.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면 민간에서 뭐 1조 정도 쓸 수 있는 업체가 나오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아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정부가 지금 1조 3천억 짜리 공사를 2008 년도에 시작해서 아직도 끝 못 내고 앞으로도 5년 10년 보고 있는데 20 년이 걸리네요. 예. 그러면은 1조 200억 300억 밖에 못 쓴 거예요. 이게 아 그것도 서울 수도권만 커버하는 거를 짓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몇 년 하다가 그냥 그냥 유야무야 됐던 거. 어쩔 수 예. 없네요. 예. 어쩔 수 없는 결론이네요. 네네. 이게 뭐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네. 유통이라는 것은 그냥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자본 투자를 해야 네. 되는데 그쵸. 정부가 그런 정도 각오가 없으면은 네네. 제대로 되기 어려울 거다. 그쵸. 이거는 뭐 정부의 역량의 예. 문제가 아니고 네네. 자본 투자 예. 능력의 문제다 예. 이렇게 볼 수 그쵸. 있겠네요. 중요한 건 뒤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 경쟁인데 유통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앞에 뭐 저기 쇼핑몰 홈페이지 만드는 게 뭐 어렵습니까? 많은 들어봤자 뭐 1천 몇 천만 원만 들으면 만드는 건데. 근데 그거를 구현해 주는 뒷단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정부에서 뭐 APC 인제 산지에 있는 유통센터 활용한다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구멍가게입니다. 이제 갑자기 또 APC 나오니까 얘기 끝을 못 네. 마치겠는데 음. 어떤 유통 네. 개선하겠다고 APC 투자를 하겠다고 네. 하잖아요. 뭐 네네. 개당만 200억 음. 정도 든다고 하는데
200억 같으면 사실 구멍가게잖아요. 구멍가게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예. 하려면 제대로 좀 이렇게 몇 천억짜리 제대로 팍팍팍 예.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으로. 도 단위로 도에 몇 개, 두세 개 그러니까요. 이게 들어가면 되는데 시군 단위로 다 쪼개 주잖아요. 저도 이제 네. 양파 산업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걸 네네. 보다 보면은 음. 결론적으로 시군 안으로 작은 그 네. APC 넣어 놓고 나면 음. 유통에 큰 도움 안 되거든요. 맞죠. 도움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사실은 뭐라 그럽니까? 규모화된 유통이 불가능하잖아요. 비용 대비 효과가 좀 적죠. 그러니까요. 예. 예. 정부는 아마도 이제 예산을 네. 나눠주는 관점에서 보다 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제대로 된 농업이라는 그 유통 체계를 구축하려 그러면은 음.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 음. 거점별로. 그쵸. 네. 제가 인제 지금 가락시장에 1 년에 막 1,000억씩 1 조씩 거래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농담 삼아 계란도 한번 해 보라고 그래요 제가 네. 농담으로. 네. 계란은 공판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정산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돈을 어떻게 버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계란은 무조건 유통센터를 크게 지면 돈 번다." 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소규모 유통센터 많을 거 아니에요. 소규모 유통센터는 계란을 세척하고 포장해서 내보내면서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계란값을 그 얹혀서 인제 내보내야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요게 애매해요. 계란값이 떨어지면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크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란에 파란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파란을 내가 하루에 1,000개 유통하는 데는 만약에 1%가 나오면은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00개 나오네요. 근데 내가 200만 개 유통해. 1%가 나와. 아 어마어마한 양이 나올 거 그렇죠. 아니에요. 2만 개씩 나오네요. 그럼 그걸 모으면은 반려동물용 사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옆에다가 난가 공장 하나 줬어. 액란이 필요하잖아요. 저기 제과제빵에서는 계란을 깨서 해야 되는데 매일 깰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액란으로 가공해서 유통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양이 얼마 안 돼 돼서는 액란을 주고 나면 쓰레기가 남죠. 근데 이 양이 어마어마하면 계란 껍질을 모아서 칼슘 첨가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계란 껍질을 뭘 만드냐면은 칼슘 강화 우유, 칼슘 강화 식품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다 계란 껍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조그만 데서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폐기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비용을 처리 비용을 주고 내야죠. 비용을 내는데 계란 껍질을 크게 엄청나게 크게 하면 모아서 칼슘 시장을 그냥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간홍바이오라고 인제 포천에 있는데 이 업체가 한 100만 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 80만 수, 100만 수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난가공을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알껍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모아서 그래서 식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인제 판매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다 장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크게 하면 요 계란만 팔아서 요 농산물만 팔아서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부수적인 걸 활용해서 더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정부가 다 구멍가게가 만들어 주니까 구멍가게에서는 경쟁력이 없죠. 예. 고거만 팔아서 돈을 다른 벌어야 되니까. 부가가치 사업을 하기 할 수 어렵죠. 없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농업 전반적으로 이런 게 예.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쌀 같은 경우도 네. 도전 공장이 작잖아요. 그쵸. 예. 커도 1-2만 톤이니까 네네. 이런 것을 나오면 그 등계라고 하죠. 네네. 그 미강이 나오는데 이 미강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1-2만 톤에서는 이걸 미강유를 못 만드는 거죠. 이 이게 좀 더 커야 되는데 한 20만 톤, 30만 톤이 돼야 RPC 공장이 그래야 인제 미강유를 만드는 공장을 따라 붙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런 연관 산업을 계속 만들어 가야 인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산업적인 관점에서 농업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쵸. 유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다른 해결책을 음. 들고 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네네. 대화를 하다 보니까 훅 드네요. 네네네. 지금까지 유통을 다뤄봤는데 다음 주제는 요즘 우리 농업계에 굉장히 핫한 주제죠. 농협입니다. 농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김 편집장님께서 신경분리 14년 농민은 없고 관료만 남았다. 이런 또 강력한 멘트를 날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장 농협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